세계에 원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주요 미스터리. 4대 고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는 7,000년에 달하는 풍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 신비와 전설로 가득한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 고대 문명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로 여겨집니다. 고대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위대한 경이로움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96개의 피라미드를 발견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기자 고원에 있는 쿠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파라오 무덤 건축의 전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름과는 달리 피라미드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로 완벽하게 대칭적인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입니다. 이 독특한 건축 형태는 중국어에서 직역한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넓은 기단과 뾰족한 꼭대기를 가진 견고한 돌 블록으로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장례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사회의 경외심과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쿠푸의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제4왕조 때 파라오 쿠푸가 건설했습니다. 원래 높이가 146.59m였던 이 피라미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풍화되어 꼭대기에 10m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높이는 136.5m로 현대식 40층 건물 높이와 거의 같습니다. 쿠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인류 문명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에 대한 독실한 신앙으로 인해 내세에 대한 깊이 뿌리박힌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단지 짧은 체류에 불과하며 진정한 즐거움과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는 내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안식처를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특히 파라오들은 가장 호화로운 무덤을 건설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둘러싼 신비로움 또한 미해결 미스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아 저명한 과학자들조차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를 촉발했고 수많은 추측과 가설을 낳았습니다. 첫째, 피라미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대적인 기계 도구도 없이 어떻게 이처럼 웅장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각각 2에서 3톤 무게의 230만 톤에 달하는 돌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원시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돌을 채석장에서 건설 현장까지 운반했는지,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이 돌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정렬했는지는 모두 엄청난 난제였습니다. 둘째, 대피라미드에는 놀라운 숫자적 미스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의 제곱은 각 삼각형 경사면의 면적과 정확히 같고, 피라미드 전체의 무게의 10의 15제곱을 곱한 값은 지구의 무게와 정확히 같으며, 피라미드 바닥의 둘레는 일련의 날짜 수와 같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설계자들의 독창성일까요? 더욱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식이 그러한 상상력을 실현하기에 충분했는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역사상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성공적으로 올랐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고대 전설과 맞물려 수많은 탐험가들의 발걸음을 꺾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정부는 이 고대 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관광객의 피라미드 등반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석조 조각상 중 하나인 스핑크스가 피라미드 앞에 서 있습니다. 높이 20m, 66피트에 달하는 이 신비로운 얼굴은 파라오의 초상화를 본떠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웅장한 터번과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물리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라미드는 분명 기적적인 보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라오들은 식물과 동물의 부패를 막는 환경 때문에 시신을 피라미드에 묻었습니다. 실험 결과 일정 기간 동안 피라미드 안에 넣어둔 채소 씨앗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싹이 돋아난 모종은 평소보다 훨씬 강해서 개미조차 피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역사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돌고래는 보거를 물어서 독살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고래 무리가 바닷속에서 보거를 살며시 밀고 물어뜯은 후 멍한 상태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는 폭력적인 포식 행위는 아니지만 동물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쾌락 행동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서호주 해안에서 병코돌고래 무리가 기이해 보이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보거를 살며시 물어뜯고 독이 든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돌려가며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행동합니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상호작용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과학자들이 BBC 다큐멘터리 돌고래, 꼬투리 속의 스파이에서 처음 기록한 것으로 돌고래가 보거를 부드럽게 물어뜯고 씹어서 강력한 신경 독소를 방출한 다음 그 독소의 효과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거에서 발견되는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경 독소 중 하나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을 차단하여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매우 독성이 강하여 중간 치사량, LD50, 이 0.008mg kg에 불과합니다. 즉, 70kg 성인의 경우 0.56mg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독인 방가루 독의 LD50은 0.08mg kg로 테트로도톡신의 독성은 10배 더 강합니다. 이 독소는 보거가 스스로 합성하지 않고 먹이에서 흡수하여 체내에 축적됩니다. 주로 피부, 내장, 난소에 분포하여 포식자로부터 보거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돌고래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보거를 다룹니다. 거칠게 물거나 먹는 대신 이빨로 부드럽게 찔러서 소량의 독소를 방출합니다. 연구자들은 돌고래들이 마치 독이 든 막대사탕을 나눠 먹듯 같은 보거를 번갈아가며 주고받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은 최대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돌고래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눈이 흐릿하고 움직임이 느리며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에 취한 듯 수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의식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듯합니다. 돌고래들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량의 독을 섭취합니다. 충분한 양의 독을 섭취하면 보거를 풀어 헤엄쳐 나가게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의 목적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설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돌고래가 테트로도톡신의 마취 효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마취제나 각성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돌고래가 편안함, 행복감, 심지어 환각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돌고래의 행동과 인간의 정신상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 유사점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의식 상태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돌고래는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돌고래들이 보거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순수한 놀이와 호기심으로 보거를 쫓아다니고 가지고 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보거가 공처럼 부풀어 오르는 특이한 반응이 돌고래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트로도톡신이 혈액내 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쾌감 중추를 직접 자극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돌고래가 보이는 멍한 상태는 경미한 중독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한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돌고래들은 보거를 나눠 먹고 함께 경험에 참여하는데 이는 집단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유산을 지닌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들은 발성, 신체 접촉,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합니다. 돌고래와 함께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정과 신뢰를 쌓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호주, 이집트의 홍해, 카리브해를 포함한 바다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행동을 관찰했으며 이러한 행동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돌고래 문화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돌고래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뇌의 무게는 최대 1.6kg, 즉 체중의 1.19%에 달합니다. 이는 침팬지, 뇌의 무게는 0.25kg, 체중의 0.7% 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능은 반향 탐지, 도구 사용, 자기인식, 심지어 자기명령 신호까지 다양한 복잡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돌고래는 또한 질투와 유머 감각과 같은 매우 다양한 감정과 성격을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지능 수준은 돌고래를 지루함과 자극 추구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적인 동물도 끊임없는 정신적 자극과 새로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고래는 섭취하는 독소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매우 위험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중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이 위험한 균형을 완벽하게 숙달한 듯합니다. 치명적인 용량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독소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조절 자체가 놀라운 진화적 적응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돌고래가 테트로도톡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발달시켰거나 특정 수영 패턴과 같은 행동을 통해 독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돌고래만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술록은 환각성 버섯을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태즈메이니아의 캥거루는 양귀비를 훔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동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에 도전합니다. 육지와 해양 모두의 지적인 생물들은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고래와 보거 사이의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포식이나 놀이를 훨씬 넘어 동물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레츠 천왕은 9세의 왕위에 올라 어머니와 결혼했으며 슈퍼히어로처럼 잔인했고 18세에 갑자기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황제였으며 일본 국민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방탕한 행실은 고대 폭군들의 악행에 버금갔고 심지어 중국의 폭군 주왕을 능가했습니다. 그의 범죄와 통치 방식은 후대 일본 황제들이 피해야 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브레츠 천왕이었으며 공포 정치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일본은 왜 9살짜리 아이를 황제로 삼았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레츠 천왕의 아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름에 과, 선, 현, 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닌켄, 인헌으로 불린 이 천왕은 생애 동안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조리와 게으름의 전형이었습니다. 즉위 후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황제로서의 목표를 다소 기이한 문제, 즉 후계자 선출에 집중한 듯 했습니다. 닌켄 천왕의 내면은 깊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후계자 양성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고 아들들 간의 경쟁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황후 가스가온양은 이미 5 아들을 낳았지만 닌켄 천황은 점차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강해지는데 나는 약해지는 걸까? 부자 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은 거의 병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었고 그의 정신없는 후계자 선정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희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패배자는 어떤 수단을 써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닌켄 황제는 이 칙령을 내려 5 아들을 생사의 기로로 몰아넣었다. 한때 형제 사이에 존재했던 유대감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왕좌는 격렬한 전쟁터가 되었다. 5 왕자는 독살, 중상모략, 암살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를 죽이려 했다. 겉보기에 화목해 보이는 형제의 속에는 은밀한 전쟁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모든 왕자는 목숨을 잃었고 서로에 대한 의심은 파멸 직전까지 치달았다. 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을 본 닌켄 천황은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어가던 중 그는 자신이 죽으면 누가 왕위를 계승할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때 황후는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황실의 규칙에 따르면 순수한 혈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9살의 무레츠 천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아버지, 개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무레츠 천왕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폭정과 부조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았습니다. 즉위 첫날, 그는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어머니 가스가노니앙을 황후로 추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브레츠 천왕이 이제 가스가노니앙은 아버지의 후궁이 아니라 나의 후궁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이 황당한 설명을 믿지 않았지만 브레츠 천왕의 권력은 그 누구도 이에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타케루 천왕은 기이한 호기심에 휩싸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자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통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임산부를 보았습니다. 태아의 움직임으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신하들에게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타케루 천왕에게 이러한 관찰에 대한 매혹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관찰하고 싶을 때마다 그의 신하들은 임신한 여성들을, 심지어 몇 달 된 임산부까지도 연구를 위해 잡아갔습니다. 더욱이 무레쿠 천왕은 농민들의 노동에 심술궂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살피던 중 농부들이 감자를 캐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들이 손톱으로 땅을 긁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천왕은 격노하여 농부들의 손톱을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경쟁을 시켰는데 진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광경은 피투성이에 참혹하여 온 국민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브레츠 천왕의 폭군적인 본성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냥놀이에 매료되었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나무 위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무줄기를 자르라고 명령한 후 그들이 공포에 질려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취급하고 작살로 잡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역겨운 놀이는 그의 궁궐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천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변덕스러운 천황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분명 현명한 통치자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케루 천왕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시종들이 대담하게 그의 방으로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시종들은 몰랐지만 다케루 천왕은 18세 생일에 조용히 서거했습니다.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궁중 관리들은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피상적인 슬픔을 표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후 새로운 후계자를 옹립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케루 천왕의 죽음은 역사 속의 각주처럼 여겨졌고 그의 잔혹함과 범죄는 금세 익힌 채 그가 박해했던 사람들의 말없는 눈물만 남았습니다. 부에츠 천왕의 서거와 당시 조정의 반응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고 심지어 일부에게는 예상된 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짧은 9년 재위는 일본에 수많은 비극과 부조리를 안겨주었고 그를 일본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천왕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또한 일본 황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고 그와 유사한 인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조가 화타에게 두개골 절개술을 맡기면 정말 조조의 두통을 고칠 수 있을까? 동안 말기에 태어난 화타는 역사와 전설 속에 얽힌 위대한 의사입니다. 동풍, 장준경과 함께 그는 건한 삼신의 중 한 명으로 격동의 시대의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상징합니다. 화타는 뛰어난 의술, 특히 명망 높은 수술 기술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마취술에 능하고 병변을 정교하게 분석하며 심지어 침술과 수술을 병행하여 통증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그의 삶은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단, 치료, 연구에 바쳤으며 명예와 부를 향한 외적인 야망을 숨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깊은 헌신과 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화타의 운명은 조조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듯합니다.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화타는 당대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오해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흔히 전해집니다. 공식 역사와 소설은 그의 운명을 다르게 묘사하지만 둘 다 그를 격동의 황제 조조의 그늘에 가두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근거하든 후대 문학에 의해 부풀려지든 화타의 죽음은 그와 조조 사이에 얽힌 복잡한 인과관계의 일부로 여겨지며 후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숙고해온 역사적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화타와 조조의 이야기는 더욱 스릴 넘치는 방식으로 재해석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랜 원정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에 시달리던 조조는 화타에게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화타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뇌에서 침을 뽑아 두통을 영구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조조는 이것이 관우의 복수를 위한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타의 수술을 의심했고 결국 화타를 감금하여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허구의 설정으로 재해석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만약 조조가 화타에게 그토록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화타는 그토록 어려운 계두수를 집도하고 조조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화타의 의학적 사상과 업적은 실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역사 기록에도 수많은 전설적인 사례와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첸진팡, 천김방에 언급된 손사묘, 가게의 광견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나 멸자의 당문에 나오는 변작의 심장 이식 이야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대인들이 의술의 한계를 과감하게 탐구하고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이 현대에는 기이하거나 심지어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치료에 대한 대담한 시도를 펼쳤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타가 언젠가 두개골을 갈라 두통을 치료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극도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시 화타가 개두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했고 현대적인 응급장비나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수술 위험, 감염, 출혈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을 것입니다. 화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팀워크와 첨단 장비의 지원 없이는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여 신뢰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타가 자신의 도를 넘었거나 심지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조조의 의심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개두술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은 극단적이고 병적인 환상, 의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실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소설 사이에는 항상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화타가 중병에 걸렸을 때 화타를 곁에 두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타는 결국 조조의 자리를 떠났는데 질투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 의사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정치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불운을 초래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화타가 실제로 사기로 투옥되어 옥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체로 후대의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공식 역사와는 상당히 다르며 다른 텍스트 체계 내에서 동일한 인물을 재현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화타의 이야기는 고대 의학적 지혜에 대한 헌사이자 권력시대의 인간 본성과 운명에 대한 통렬한 성찰입니다. 그가 조조의 편두통을 치료한 개두술을 단독으로 집도할 수 있었는지는 역사와 문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입니다. 결론과는 별개로 이 이야기는 후대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전쟁과 파괴의 시대, 부상자와 죽어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하려면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폭넓은 사고, 풍부한 자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유럽 역사에는 흑인 노예 무역뿐만 아니라 백인 노예 무역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스페인 남부 세비야 중심부의 고대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에 있는 누렇게 변색된 16세기 상업 장부에는 끔찍한 인식매매의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여성 3명은 안달루시아 순종 말 1마리와 프랑스 여성 2명은 베네치아산 브로케이드 10볼트와 교환되었습니다. 역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려진 이 문서는 대항해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한 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거의 300년에 걸쳐 이어진 유럽 백인 노예 무역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북적이는 노예 시장에서 금발의 푸른 눈, 흰 피부를 가진 유럽 여성들은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고급 가축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지만 아프리카 노예들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악한 무역의 기원은 지중해에서 패권을 다투던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세기 아랍 제국의 부상 이후 그 거대한 해적 함대는 유럽 해안을 빈번히 약탈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습니다. 프랑크 노예로 알려진 이 포로들 중에서 젊고 아름다운 유럽 여성들은 귀중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오스만 술탄의 화려한 하렘부터 페르시아 귀족의 호화로운 저택에 이르기까지 유럽 노예를 유지하는 것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1544년 악명 높은 해적 바르바로사가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를 점령했을 때 그는 800명의 지역 여성을 한꺼번에 납치했습니다.
15세 미만의 소녀들은 따로 분류되고 가격이 매겨졌으며 이는 콘스탄티노플 노예 시장에서 귀족들 사이에 광적인 입찰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대서양 노예의 무역에 고정된 경로와 달리 백인 노예의 무역은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한 경로망을 운영했습니다. 유럽 해안에서 납치된 이 불행한 여성들은 먼저 튀니지와 알제 같은 북아프리카 도시의 노예 요새에 감금되어 가축처럼 철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이들의 치아가 고르고 피부가 매끈한지 꼼꼼하게 검사했으며 심지어 활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선발을 통과한 여성들은 무거운 철제 족쇄를 채우고 노예 대상에 합류했습니다. 고대 사하라 무역로를 따라 몇 달 동안 고된 여정을 거친 후 이들은 카이로, 다마스쿠스, 이스탄불과 같은 노예 무역 중심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여정의 사망률은 최대 40%에 달했습니다. 많은 약자들이 도중에 전염병, 굶주림, 갈증 또는 학대에 시달렸고 그들의 시신은 광활한 사막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데브시르메, 데브스험, 제도 시행은 백인 노예의 무역을 더욱 제도화했습니다. 14세기부터 오스만 술탄들은 발칸 반도의 기독교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혈세를 부과했습니다. 5년마다 8세에서 18세 사이의 남녀를 강제 징집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술탄의 근위병으로 훈련받았고 여자아이들은 하렘으로 보내지거나 대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백인 여성 노예 중 소수는 명성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 슐레이만 대제의 총애를 받았던 첩 록셀라나는 원래 우크라이나 시골 출신의 시골 처녀였지만 뛰어난 지혜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평생 노예로 전락했고 일부는 신비로운 종교의식의 산재물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적 거래 기록에 따르면 백인 노예의 가격 변동은 노예 무역의 잔혹한 시장 논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7세기 베네치아 상인의 일기에는 건강한 프랑크 여성 노예 한 명이 금화 50개 정도에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 흑인 노예의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재봉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특별한 기술을 터득하면 가격이 2배로 치솟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산을 추구하는 여성은 부유한 사업가들이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고급 아라비아 군마 한 마리는 금화 150개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일반 백인 여성 노예 3명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가격은 백인 노예의 무역을 수익성 있게 만들었고 심지어 많은 유럽 귀족들을 은밀하게 끌어들였습니다. 왜 대항해 당시 유럽 선원들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세계사, 특히 대항해 시대의 장대한 항해에 매료된 연구자들에게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항해사는 인간의 용기와 고난을 담은 전설적인 장입니다. 비교적 발전된 기술 시대에 장거리 항해를 하는 유럽 선원들은 현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비좁고 축축한 선실, 부족한 물자, 만연한 질병,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원들의 평균 수명과 사망률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일 정도로 짧았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선원들에 대한 두려움과 연민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선원들의 삶을 지옥보다 더 비참하게 묘사했습니다. 한풍자 작가는 심지어 육지의 사형수들은 감방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지만 항해를 선택한 선원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부름에 직면해야 한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한 유명 영국 극작가는 이 불쌍한 선원들은 마치 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습니다. 다만 감방은 떠다니는 관과 같고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위험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일종의 오락거리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핵심 참여자였던 영국 선원들의 운명은 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삼각무역에서 영국 선원들의 사망률은 경악할 만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일부 해에는 원양 무역 함대가 4번의 항해마다 한 척의 선원을 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같은 기간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의 사망률과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팁: 세계 일주 항해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마젤란 함대의 비극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1519년에 출항한 이 원정대는 장비를 잘 갖춘 5척의 군함과 265명의 숙련된 선원으로 구성되어 3년간의 격동의 바다를 견뎌냈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빅토리아호와 쇠약해진 18명의 생존자만이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선원은 사망하지 않고 지역 원주민에게 포로로 잡혔고, 다른 2척은 선원들의 반란으로 항해 도중 회항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함대 사령관이었던 마젤란 자신이 필리핀에서 부족 간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의 총 사망률은 무려 82%에 달했는데, 이는 현대 전쟁의 평균 사상자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국 해군성의 비밀 기록 보관소는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770년대 특정 해에는 상선 선원의 사망률이 노예선의 노예 사망률을 잠시 능가하여 4명 중 1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선박이 인력 부족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선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항구에 임시 정박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절박한 선장들이 노예를 해방하여 임시 선원으로 훈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선장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 상선의 2등 항해사가 언제든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준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7번의 항해를 경험한 한 노련한 선원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각무역로에서는 동료의 40%가 영원히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흔했고, 때로는 모든 함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생활 환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붐비는 선실은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고, 항해 중 선원과 노예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담수 부족은 더욱 파괴적인 위협이 되었고, 역사 전반에 걸쳐 물 부족으로 인한 수많은 비극이 기록되었습니다. 1803년, 루이스 선장이 지휘하는 노예선, 글로리, 호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350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태우고 골드코스트를 출항한 직후, 선원들은 자신들이 마시고 있던 담수가 사실은 제때 보충되지 않은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루이스 선장은 잔혹한 물 배급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노예들은 거의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화물칸은 탈수 증세로 쓰러진 수백 명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정신이 아닌 선장은 노예들에게 공급되는 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화물칸을 봉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어진 비극 속에서 수백 명의 노예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부패한 시체는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검은 혀와 녹색 피부라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선원들은 이것이 타락한 노예들의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단 4명의 생존자와 배의 보물은 구조되었고, 모든 선원들을 태운 글로리호는 대서양의 안개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담수와 질병 외에도 굶주림 또한 선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선주들은 식량 비축량을 이론상 최소 수준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즉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유럽 이민자들이 탄 배 전체가 식량 고갈로 굶어 죽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만성적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환자의 잇몸을 썩게 하고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하여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선박 의사의 일기에는 이 병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괴혈병이 퍼지면서 갑판에는 이빨 빠진 선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은 골마가는 다리로 좀비처럼 기어다니며 나무 바닥에 긴 피 자국을 남겼습니다. 장군은 발을 씻다가 점이 3개나 생겼다고 했습니다. 첩은 신하의 발바닥에 점이 7개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속으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대부터 황제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항상 운명적인 운명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적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왕의 탄생은 단순한 평범한 삶의 시작을 넘어 하늘과 땅이 함께 거행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천상 현상들이 변화하며 마치 온 우주가 그의 출현을 기념하는 듯합니다. 민간 전설에 따르면 운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환상이 함께 나타나 그가 짊어질 엄청난 사명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징조 중에서도 특히 신비롭고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발바닥의 7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발바닥에 북두칠성의 별처럼 생긴 점이 7개 있다면 이는 최고의 왕권뿐 아니라 천지의 신비를 탐구하는 지혜와 용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력과 영성의 결합, 천의 의지와 인간 세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황제들이 이 상징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과 고귀한 지위를 과시하고 신하들에게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명나라 건국 초기, 나라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누렸지만 변경 지역은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속국이었던 동북부의 여진족들은 명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굴레에 갇히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은밀히 세력을 키워 언젠가는 속박에서 벗어나 왕위를 찬탈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이러한 위험을 간파하고 주저없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북진시켜 여진족의 반란을 무자비한 무력으로 진압하고 과감한 조치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명나라 변경에 일시적인 평화를 되찾고 국가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청조주디 황제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여진족의 성장이 제한적인 근본 원인이 군사력이 아니라 복잡한 부족 간 불신과 갈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열과 해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여러 주요 부족의 지도자들을 호의로 대하고 부와 지위를 부여하여 번영과 시기를 동시에 조장했습니다. 주디는 이러한 심리적 균열을 이용하여 여진족을 상호 불신과 내분에 빠뜨렸습니다. 명나라에게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명나라 조정의 그늘 아래 여진족은 단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국경으로부터의 위협은 일시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고 사회는 번영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에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외부의 조종은 그들을 끝없는 갈등과 내부 갈등, 그리고 생계의 쇠퇴로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이주라는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명나라 중후반에 이르러 여진족은 황실의 분열 전략을 점차 간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황제에게 복종하면서도 은밀하게는 반란과 국경 침범에 가담했습니다. 만력제 시대에 이르러 여진족의 세력은 막강해졌고 그들의 지도자 왕고를 중심으로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왕고의 업적은 역사 기록에 크게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손자 누르하치는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만력제는 여진족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이성량 장군에게 원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성량의 기병대는 막을 수 없이 맹렬하게 진격하여 왕고를 재빨리 무찔렀고 그의 목을 베었으며 10살 먹은 누르하치를 사로잡았습니다. 칼과 창의 야만적인 공격 속에서도 이 젊은이는 놀라운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야만적이고 완고하여 풀려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량은 이 광경에 감동하여 순간적인 연민으로 누르하치를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어린 시절은 거의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계모는 차갑고 무관심했으며 아버지와 계모는 그를 가혹하게 대했고 외할아버지와 삼촌은 그에게 무자비했습니다. 극심한 고립 속에서 자란 그는 일찍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포되던 날, 칼과 창에 맞서면서도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를 뛰어넘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운명이 그의 가슴에 새로운 맹세를 새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겸손한 고아가 아니라 비범한 여정을 떠날 운명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이청량의 군영은 누르하치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노비로서 그는 굴욕을 견뎌내고 군대에서 생존과 전투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의 체격은 점점 커졌고 그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운명은 이 젊은이를 은밀히 빚어내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점차 키워가는 듯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발바닥에는 7개의 점이 있었는데 이는 7별을 밟는다 라는 상서로운 징조였으며 이는 그의 삶을 왕위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청량은 후궁이 자신의 발에 있는 점 3개를 언급하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발에 점이 7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은이의 눈빛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에 그는 자신이 미래의 짐승을 풀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처형하려고 황급히 천막을 뛰쳐나왔지만 그 소식은 이미 후궁에게까지 새어나갔습니다. 누르하치는 장군들의 분노에 찬 함성과 병영의 혼란만 남겨둔 채 공황 상태에 빠져 밤거리로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비천한 태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깊은 증오와 불멸의 야망을 품은 채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발밑에 있는 7별은 운명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그의 출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진, 이 세력을 키우고 기병대가 중원을 휩쓸었을 때 사람들은 그날 밤의 기적에 경탄했습니다. 소외된 젊은이, 재빠른 탈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사건의 서곡이 조용히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인도에는 해가 진 후 출입이 금지된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도 감히 그 금기를 깨지 못했습니다. 인도에는 신비로운 고대 요새가 있습니다. 낮에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지만 해가 지면 요새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자스탄에 있는 이 요새, 방가르 요새는 해가 진 후에는 법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금지된 10대 명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요새가 왜 유령 도시가 되었을까요? 400년 된 이 금기 사항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방가르 요새의 유령 전설은 사랑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마법사가 성의 공주와 사랑에 빠져 사랑의 묘약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녀의 계략을 간파하고 분노하여 사랑의 묘약을 바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마법사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마법사는 마지막 순간에 성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성은 버려지고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일련의 불운한 사건들이 이어졌고 주민들은 대피하여 성은 텅 비어 버렸습니다. 이 전설의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전설을 굳건히 믿고 있으며 심지어 해가 진 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방가르 요새의 유령 현상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첫째, 요새가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밤에는 울부짖는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에 섬뜩한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로 같은 복도와 어두운 방으로 이루어진 요새의 복잡한 구조는 방향 감각 상실과 공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집단 암시의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어떤 장소에 유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민감해지고 바람이나 메아리와 같은 자연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요새 안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빛의 굴절이나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가르 요새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방가르 요새는 라자스탄의 중요한 군사 요새였으며 궁전, 사원, 주거 지역이 있는 거대한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잦은 전쟁이 이어지면서 요새는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18세기 마라타 제국과 무굴 제국의 전쟁 중의 요새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새는 점차 사막에 파묻히면서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와 황폐함은 잊히지 않는 전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공포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가르 요새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낮에 요새를 방문하고 해가 지기 전에 떠납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금기를 악용하여 공포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요새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해가 진 후 요새 탐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모델은 요새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과도한 상업화가 요새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그라 요새의 금기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도 사회의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저주, 영혼, 환생과 같은 개념은 인도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금기는 보호 기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특정 장소가 신성한 또는 금지된 장소로 여겨져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방그라 요새의 금기는 이러한 문화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입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맹목적으로 흥분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제 생각에 방가르 요새 유령 전설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문화적 심리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그 전설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지에 대한 인류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방가르 요새를 둘러싼 금기 사항들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 문화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유령 도시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